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퐁당 장세 이어졌는데요. 하루하루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를 많이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나 봅니다. 상당히 많이 매물을 쏟아냈고요. 간밤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 모처럼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구글 AI죠.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좋은 데이터를 내면서 빅테크들의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반응할까요?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건 나스닥이었습니다. 1.3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만큼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빅테크들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관련주들이 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대로 구글은 AI 챗봇인 제미나이를 공개한 이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 이를 극찬했기 때문인데요. 구글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소 밀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제미나이 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뒤엎는 느낌이다라는 코멘트들이 잇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AMD 역시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대항마인 MI300X 시리즈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H100보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산유량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에 근접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점이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NBC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Top EU officials meet with Xi in China summit with trade in focus라는 기사고요. 첫 번째 기사로 4년 만에 개최된 중국과 유럽 연합의 정상회담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특히 EU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방중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 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 갈등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뤄지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견고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무역 갈등이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좀 올라왔는데요. 중국 측은 미국의 간섭을, EU 측은 대중 무역 적자를 원인으로 삼으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간섭 배제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게 되면서 EU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수출 그리고 투자 통제에 동참하지 말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는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를 하고 핵심 원자재법에 합의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은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EU는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원인이 대중 무역 적자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실제로 EU 측은 이날 회담에 앞서서 중국 측에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소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EU 국가들 지난해 3,957억 유로, 한화로 약 562조 원가량의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58% 급증한 수치이고요. 지난 2018년 이후 대중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날 회담 일정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축소가 됐고요.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 7일과 8일 이렇게 이틀 동안 회담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헝가리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항과 관련한
이후에 모든 안건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입장을 좀 밝히게 되면서 모든 일정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소식 하나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urope's talk on world-leading AI rules paused after 22 hours and will start again Friday라는 기사고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AI 규제법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의 진전을 좀 보였고요.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에 협상을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챗 GPT 같은 이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전해지긴 했는데요. 다만 생성형 AI를 제외하고 있는 다른 AI 관련 기술적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내년 6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 제정과 또 시행을 확정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회의 결과가 도출될 텐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고요. 푸틴 visit UAE, Saudi Arabia in rare foreign trip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남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들은 오펙 플러스 협력과 또 중동 정세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 이렇게 중동 국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먼저 오펙 플러스 협력 내용을 보면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내년 1분기 석유 생산량을 하루 220만 배럴씩 자발적으로 감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여기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추가 감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품고 있고 국제 유가 하락도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오펙 플러스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을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양국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기는 하는데요. 양국 정상은 확대 회담 뒤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팔 전쟁과 민감한 다른 국제 문제들을 논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이나 이란 그리고 옛 소련 국가만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 순방은 특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러시아와 중동의 협력을 서방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상징적 방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빈살만 왕세자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빅테크주 위주로 해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 애플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01% 상승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이 공급망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급망 제조 시설을 중국에서 벗어나면서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최신 아이폰의 배터리가 인도에서 생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애플은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이미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더사이는 인도의 신규 공장 설립을 권유받았다고 하고요. 대만의 심플로 역시 인도 내 생산 확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말에 대만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신규 제조 시설을 15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기사에서도 자주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서 인도가 또 한 번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구글과 맥도날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은 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는 일단 생성형 AI인 챗봇 제미나이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맥도날드도 이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0.02%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구글과 맥도날드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업은 미국 내에 있는 매장에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AI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AI 챗봇의 이름은 에스크 피클스입니다. 매장 운영 매뉴얼 그리고 주방 장비 데이터 등을 학습을 하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 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디지털 시스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또다시 구글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튀김기 기름의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거나 냉동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시켜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계속해서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구글과 맥도날드 이렇게 대기업들의 만남이다 보니까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구글에게 AI 챗봇과 관련한 협력의 손길을 내미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중국 경기 둔화에 미국 증산까지 유가 70불 붕괴, 첫 번째 소식으로 유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에도 급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WTI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다가 어제 기준으로 69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즉 70달러 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7월 3일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2.9달러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7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국제유가 약세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미국 소비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회의론 때문으로 배경이 이름 잡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에너지 시장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소식 역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직전주 대비 약 54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증가폭이 약 4배 이상 커진 셈인데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1월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약 0.6%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0월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바로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중국의 신용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된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내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독려했었던 부분들 역시 원유 생산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휘발유 재고 540만 배럴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수입액 전년 대비 0.6% 빠졌고요. 중동 산유국 감산에도 하락세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에너지 시장 역학관계의 변화 역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어제 항공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항공주는 급등했고 정유주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에어부산은 6.23% 급등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4.21%, 티웨이 홀딩스는 3.74%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이 강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가 하락과 동시에 유럽연합 결합신사의 급물살을 탔다라는 부분이 항공주의 상승을 추가로 견인한 모습인데 이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에 장 초반부터 항공주가 국제 유가 급락에 이어서 상승 촉매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좋은 진전, 2월 결론 청신호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씨 최고위가 대한항공이 이씨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정 조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씨에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한 시정 조치안 내용은 바로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안이었는데요. 이에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 IDT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8,2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이 전략 물자로 분류하는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첨단 제품을 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등 주요 생산국입니다. 양사의 합병이 첨단 제품의 운송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져가고 있으면서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주시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주요 일지를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처음 발발한 건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 매각 이슈가 처음으로 발발이 됐고요. 2020년 1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5월 이후에서 독과점 우려가 보여진다며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점점 딜레이가 되면서 즉 2023년까지 질질 끌어온 셈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4개 노선, 국내 타 항공사 진입 방안 등 새로운 시정 조치안을 이씨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인수할 기업을 찾겠다며 다만 LCC 같은 경우에는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죠.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 제출 내용에 따라 동의 여부 안건을 상의해서 가결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단 이사진 간 이견이 많아서 결국 난항을 겪긴 했지만 통과가 됐었던 부분 역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장에서 이런 내용이 조금 급물살을 타면서 아시아나 화물 항공 부분이 결국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통매각 제한의 호평 일색이고요. 내년 2월 14일까지 잠정적 심사를 마칠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사시에는 미국 승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국내 LCC 실제 인수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세프 납품 콜레라 백신 캐시카우, 유바이오로직스 내년 초 이 공장도 콜레라 백신 생산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원액, 2025년 상반기부터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큰데요.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어제 2.27% 급등하면서 9,927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경구용 콜레라 백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수탁을 연구하는 곳인데 최근 2에서 3년간 아프리카 지역에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백신 생산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다만 지난해 말 인도의 샨타 바이오텍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백신 생산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지금부터 전 세계 독점 공급 대상자가 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콜레라 백신은 그동안 적자 산업이었습니다. 향후 캐시카우가 될 전망인데 유니세프가 콜레라 백신의 공급 안정을 위해 공급가를 올해 20%, 내년 20%까지 올리면서 1도즈당 1.88달러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유니세프의 대규모 납품 요청에 유바이오로직스는 내년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역시도 함께 지켜봐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 함께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8천만 도즈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밝혀지고요. 공장 풀가동에 재고가 쌓일 틈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장테푸스 백신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빅테크, 빅파마와 기술 협력, 이달 AI, 바이오, 특구 등 4곳 선정했다라는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글로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로레알 그룹, 암 등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이 연이어서 국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 어제장 뉴스로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정부 올해 말까지 에너지와 모빌리티, 인공지능, 데이터, 바이오 등 4개 특구를 지정하고 앞으로 10개 곳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로 살펴보실 내용은 이 혁신 특구 개념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상황 그 모든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허용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선정 계획은 2027년까지 특구로 선정된 곳 10곳까지 추가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이 올해 일정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달 27일까지 에너지와 모빌리티, AI, 데이터, 바이오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라는 소식인데 분야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자체를 살펴보시면 우선 부산이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로 도약할 예정이고요. 대구는 AI 로봇, 대전은 첨단 바이오, 울산은 수소 그린 모빌리티, 강원은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특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제외할 예정이고요. 경북은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충북은 첨단 재생 의료 역시 함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사가 앞다퉈서 한국에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이 특구가 계속해서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ARM은 모빌리티 로봇 벤처 기업을 돕고 로레알은 뷰티 디바이스 기술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 바이오 기업들과도 R&D를 추진하기로 하고 모든 실정 사업을 허용한다라는 규제 확 풀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2027년까지 특구를 10곳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의 일경과 함께 수혜 종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윤 대통령, 무기개발 군수사업도 수출, 방산 세일즈, 업그레이드.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방산 섹터에 관심이 큰데 이어서 우리 K방산 역시도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연이어서 좋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저께 이제 판교에서 열린 이제 제2차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략 회의를 참석한 거는 작년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열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수출 전략회의는 이제 민관 군이 같이 이제 합동 협의체 회의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의 방산 관련된 수출에 대한 그 증진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는 그런 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이제 방산 완제품 수출에서 머물다라기보다는 후속 지원 부분,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 그다음에 교육 훈련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협력 범위를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산 분야에도 크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반도체가 중국 방산 관련된 분야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가가 방산 관련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로봇, 뭐 여러 이제 첨단 산업 분야와 이제 방산 분야가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국내에 이제 높은 이런 이제 AI나 우주, 로봇 관련된 이제 산업과 방산이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이제 어저께 이제 언급이 된 게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 방안이 다시 좀 얘기가 됐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회사죠, ASML을 방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클린룸까지 둘러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클린룸을 둘러본 해외 정상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국내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과 같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도 이 반도체 관련된 분야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미 군사공업 협력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조속히 체결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뭐 영어 약자는 RD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DP는 이제 미 국방부가 동맹국의 이제 상호 조달 제품을 이제 수출 시 무역 장벽을 없애서 양국 간의 그런 이제 무역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그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은 아직 체결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런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은 뭐 국방판 이제 FTA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만약 이것이 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방산 기업들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군사 협력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수출 역시 기대감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북한이 틈나는 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섹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뭐 방산 기업들의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이요. 네, 그렇죠. 이번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바탕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12월 말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게 뭐 국내 뭐 여러 시장 중에서 뭐 국내 시장이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산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주의 점유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발 이제 대형 수주로 인해서 세계 7위 정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남북 간에 좀 대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무기 체계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뭐 동맹이다 보니까 미국 제품과의 미국 군사 무기와의 그런 호환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에 비해서 상당한 가성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산 산업의 이제 수출 전망입니다. 이게 뭐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한 18조 7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7년에는 이보다 10조 원 이상이 증가한 29조 7천억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말에 이제 이런 방산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자료를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또 국내 방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 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달하고 조금 더 됐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보면 이제 아리랑 K방산이라는 거는 이제 ETF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ETF인데요. 지금 뭐 기준 수익률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우주항공,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제 아리랑 K방산의 상위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25%,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6%, 그다음에 하나도 14%, LIG 넥스원 12%, 하나 시스템도 한 26% 상승할 만큼 전반적으로 방산 기업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기관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이런 이제 보고서 이후에 꾸준하게 방산주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기관이 9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기관이 16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기관이 5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2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나 시스템이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40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도 6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관심 사항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이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폴란드와 이제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이제 얼마만큼 향후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1차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차, 3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올해의 2차분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국내에 이제 수출이 금융 한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약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재 국회에서 이제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 금융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 계약이 줄지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방산 수출이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UAE의 이제 대공 이제 방위 수출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란드 이외에도 지금 뭐 동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의 국가들이 국내 무기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의 대공 이제 유도무기 방위 시스템에 관련된 수주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방산 섹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동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방산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주요 이제 그 방산 기업들의 내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매출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14%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7%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매출은 7%,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 상승할 만큼 내년에도 이런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기존에 이제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심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 그룹 내에서 여러 방산 관련된 산업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인 하나 디펜스가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수출이 계속 이번에도 이제 12월 달에 2차 수주문이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잔량인 이제 3차 관련된 계약도 아마 수출입 금융 관련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도 괜찮을 건 현대 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철도, 그다음에 탱크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2 전차의 출고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8조를 기록을 할 만큼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란드발 2차 수주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출 금융 한도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2차 관련된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지금 신형 전차에 대한 이제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50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전차가 이제 1차분으로 이제 50대 정도가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2차분으로 추가적인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산에 비해서 국내 전차의 가격대나 성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본업인 이제 철도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호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를 이제 여러 국가에 수주하기 위한 지금 수주 활동도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LIG 넥스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정밀 유도 무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항공이나 전자 지휘 통제 이와 같은 분야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TRS를 납품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3분기 현재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 6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12조 600억을 기록을 할 만큼 여전히 높은 잔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대공 무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대공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이제 방위 시스템에 대한 계약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그렇게 점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엑스포 이후에 아마 사우디와의 그런 이제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월 4분기 말,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아마 다음 달 내년 초 정도에는 이런 이제 대공 무기 관련된 시스템 수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 무기 판매에 대한 내년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RDP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아마 미국 국방부와 이제 FTC 기준으로 해서 아마 미국 국내 이제 유도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방산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실적이 좋을 내년도 방산 종목들 최선호주로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LIG 넥스원 금방 말씀하시고 가셨죠. 또 공교롭게도 겹쳤습니다. 펀더멘탈로 진에어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 관련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한결 좀 수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국방 관련 이쪽 얘기할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그룹이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가도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강했다 이렇게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LIG 넥스원은 그거에 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뭐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의 LIG 넥스원 같은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내수 비중이 훨씬 많아요. 해외 수출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경쟁사, 피어그룹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해외 수출 비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이 항상 이렇게 조금 차별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떨 거냐 이런 얘기예요. 24년 가면은 해외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거다. 지금 한 최근까지는 한 10% 내외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3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주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주가 재평가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정도면 지난번에 뭐 현대 로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에서 웬만한 회사들을 제가 다 이렇게 터치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후발주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정도 되면은 사실은 방산주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비중이 좀 확대되는데 이쪽에서 확대될수록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뭐 인도네시아 아까 이제 TRS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게 납품이 끝나고 나면 뭐 할 게 없는데 앞으로 국산 그 유도무기 체계에 대해서 세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이 회사는 UAE의 이제 레퍼런스 수출 실적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좀 확산될 그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쪽도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으로도 이제 사실은 좀 비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글로벌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뭐 쪽 하마스하고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국방력 강화 뭘 하겠다 그러면은 이쪽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정밀 타격 부분
특히 수혜 중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LSAM이라고 하고요. LAMD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 회사가 아주 특화해서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는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개화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UAE하고 사우디 이쪽에 계속 비즈니스 사업 가시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사우디하고 얘기하는 게 뭐 오늘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한번 튈 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이게 군수 관련돼서 쭉 방산주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제 같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 같이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도해가지고 최근에 이 주식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제가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죠. 여기는 1.0%네요. 뭐 한 두 달 전부터는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계속 시계열 이쪽이 이제 최근 일입니다만 급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사고 있다는 이런 느낌인데 아직도 더 내려올 여지가 좀 있죠. 시장 평균이 0.4%니까 아직도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보면 이 회사는 항상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높아 보이죠. 역사적 밸류 밴드로 그 기준으로만 보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해외 사업 비중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 재평가로 좀 약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더 높이 고개를 쳐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자, 이거 보시죠. 포워드 PER인데 이 회사가 그럼 과연 비싼가요? 10.9배예요. 내년 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 그 PER을 보니까 10.9배입니다. 다른 데 보시죠. 한화 시스템 24배고요.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4배입니다. 물론 이쪽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좀 작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10.9배는 뭐랄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27% 남았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IG 넥스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 펀더멘탈은 항공주입니다. 진에어 이렇게 제가 골라왔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노란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파란, 이 녹색으로 된 걸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대한항공 빨간 겁니다. 진에어 파란 겁니다.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항공유가 미치는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노란 박스로 치신 데를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이제 WTI입니다.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죠. 대한항공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진에어도 올라갑니다. 근데 진에어 올라가는 게 대한항공 올라가는 거 정도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회색으로 넣어놨습니다만은 환율이 최근에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다. 항공 회사들은 비행기 때문에 환율, 외화부채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좋죠. 그래서 아주 큰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 유가, 환율이 상당히 항공사들한테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도 지금 하회하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깨가 좀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미국의 델타 항공, 델타 뭐 타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한항공하고 코드 쉐어링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델타라고 딱 탔는데 보면은 다 대한항공 비행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델타는 지금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WTI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델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방향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델타 올라가는 만큼 우리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제주항공이 별로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따라잡을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거 벌어진 것도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대신증권이나 증권사들을 지금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옛날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지금 국제선 공급한 것도 한 90%가 좀 안 되고 공급량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비용 구조는 10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비가 조금만 좀 부담을 덜어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비용 구조가 좀 크다. 그래서 일대 상승이 좀 돼야지 주가 상승이 가능한 건데 목표 주가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악재가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적자나 유동성 제가 숫자로 들어가서 어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3분기 실적 그렇게 숫자 보니까 걱정할 상황은 이제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면은 실적 호전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주가를 쭉 보시면 크게 올라간 거는 없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어제 처음으로 딱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하단에 있습니다. 크게 부담 없습니다. 자, 포워드 PER로 봐서도 6.8배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29%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LIG 넥스원, 펀더멘털 지네어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무기 개발 군수 사업도 수출, 방산 세일즈 업그레이드, 실적 기대감이 있는 방산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방산 기대주 LIG 넥스원, 펀더멘탈은 유가 하락 시 수혜받는 항공주 지네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